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이 중앙위 전원 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군사 확대 회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사흘 동안 이례적으로 열렸습니다.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가 가장 주목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다음에 16번 정도 중앙군사회의가 열렸는데 다 1일씩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3일씩 했어요. 네. 굉장히 강도 높게 뭔가 새로운 체제 정비, 군 조직 정비 등을 했다는 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거기서 이제 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놓고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제 북한이 특히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직접 이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 얘기 나올 땐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미국의 대북 선제 핵 타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억제력, 자위력,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게 결국 이제 핵 능력이거든요. 이제 그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에 나왔고 자위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실험을 한다 만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조금 맞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각에서는 관련 계획을 비공개로 승인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핵실험 계획을 공개적으로 승인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미 비공개로 지금 충분히 전원회의를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속속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도 사실 전군 지휘관 회의를 했을 때 지휘관 회의를 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보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북한도 이번에 이제 똑같은 이제 그 패턴을 보인 것이죠. 아마 그 전쟁 억제력 그리고 자위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등등 국방력 강화 등등 이야기한 거 봤을 때는 이제 7차 핵실험을 향한 준비들을 지금 거의 마쳤거나 아니면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계속 다지고 또 테스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7차 핵실험은 이제 타이밍과 시기의 문제 그리고 기술적 준비의 완성도 문제이지 사실 여기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우리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그걸 논의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다, 내일 한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다 계속 나오고 이제 다 이제 누르기만 하면 된다까지 관측이 나왔단 말이죠.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하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그렇죠. 굉장히 좀 궁금해 보이고 위성 사진으로 분명히 준비가 마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 당국들의 이제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 놓고 이게 외교적 시점을 좀 놓고 보는 것이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면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가장 이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을 보아야겠죠. 7차 핵실험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불장난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어쨌든 군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교적 효과도 고려를 하긴 할 건데 근데 어쨌든 핵실험이에요. 실험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어쨌든 기술적인 완성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이게 실험을 했을 때 그냥 이제 굉장히 이제 큰맘 먹고 하는 건데 이게 실패로 끝나면은 이제 그냥 망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프로그램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아마 기술적인 완성도를 놓고 지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나로 발사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누리호 죄송합니다. 누리호 발사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전 국민이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그건 갑자기 어느 날 맘먹고 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던 게 이제 저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며칠 동안 지켜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핵실험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를 좀 최소화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완성도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제 뜸들인다고 이제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마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7차 핵실험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7차 핵실험 지금 마지막 남은 변수는 어쨌든 이 주관적 변수, 객관적 변수라고 놓고 봤을 때 주관적 변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시기죠. 네. 이제 결심은 섰는데 이제 그걸 언제 실행할 건지는 이제 객관적 변수의 통제를 받아야 할 거예요. 근데 객관적 변수로는 이제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기상, 날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지금 6월 한 달 동안 지금 뜸을 들이나 하는데 6월 한 달 동안 함경북도 쪽의 날씨가
좀 습도가 높고 비가 좀 자주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핵실험할 때 계측기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핵실험 하는데 많은 장애가 따르죠. 그리고 지금 또 장마철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장마철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7월 말 8월 초쯤이 될 건데 그때 되면 또 북한 입장에서는 나쁠 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또 8월 1일부터 뉴욕에서는 NPT 검토회의, 그 핵비확산 체제 그 검토회의가 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네 뭐네 하면서 갖가지 또 해석이 붙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이제 한 것뿐이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이제 NPT 체제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라고 하는 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뭐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또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전방부대에 전술핵 배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해야 될 것은 전술 핵의 실전 배치 그리고 또 뭐 실전 사용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지금 7차 핵실험하면 8차, 9차까지 해야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 북한이 전략핵을 개발하면서 크게 터뜨리고 폭발력이 큰 걸 입증하고 멀리 미국까지 쏴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투발수단 능력을 보이는 게 2017년까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지금 좀 주춤했었죠. 이 협상 국면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몇 년 이제 주춤하다가 지금 만약 새롭게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거는 전략핵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전술핵 소형으로 경량화시켜서 정교하게 터뜨려서 미국의 동맹국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조선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하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상투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이 전략 핵 전술 핵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실제로 이거를 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술 핵 부대들이 이제 전방에 배치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군사 조직들도 서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임무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방 부대 임무 추가 가 되고 작전 계획도 수정되고 군 조직도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이미 이번에 아마 종합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나 또 공개되는 사진들 그리고 인사입니다. 이번에 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그 리병철과 박정춘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쌍두마차 체제가 됐습니다. 리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이제 진입을 했죠. 네. 근데 박정춘은 이제 포병 출신으로서 이제 작전과 부대 운영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위원장 하다가 리병철이라고 하는 핵무기 개발, 군수공업 분야의 이제 최고 책임자가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박정철, 리병철 2인 체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품 제조와 사용을 일원화시킨 체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리병철이 이제 핵 미사일 같은 걸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하면 박정철이 그걸 실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둘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체제가 지금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2인자를 2명 놔두고 또 충성 경쟁도 좀 시키고 네. 하는 것들이 본인의 이제 어쨌든 통제력 강화에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효과를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당의 최고 책임자, 최고 사령관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2명을 또 2인자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래서 이제 또 그 군에 대한 통제력을 또 강화하는 것들 등등의 이제 다각적인 이제 효과를 이번에 아마 거두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인사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 전방부대에 전술핵 배치가 점쳐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좀 불안함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미군 부대 또 ICBM 운영하는 미군 부대가 김정은 위원장과 화성 17형 사진을 띄우고 핵위협 토론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그게 북한 핵에 대해서만 이제 세미나를 하고 토의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미국을 향한 혹은 이제 전 세계에서의 그 핵 위협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토의하고 학습하고 강습하는 그런 세미나 자료였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군들은 이제 그런 워크숍을 아주 수시로 합니다. 그런 전술 토의를 수시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PPT 그 슬라이드에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강습을 나온 그 교수가 담당 교수가 저렇게 설명을 하는 자리라면은 통상적으로 언제나 미군들이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잘라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건 또 나름대로 또 노림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게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저 한 장면만, 이게 미군이 통상적으로 늘 하는 워크숍이었다 할지라도 저 장면을 잘라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는 미군이 이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수위이지만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에 대북 확장 억제 방안 보고가 명시됐습니다.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지난 한미 정상회의의 이제 결과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한반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대북 확장 억제 전략을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실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게 법대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한미 연합 훈련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군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과 자산 배치 등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예산도 뭐 수반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들이 반영돼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이 이행이 되는 것이 이제 제도화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혹시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저희 방위비 협정이나 이런 데도 좀 영향을 줄까요? 저희가 방위비 협정을 지금 이제 예전에 1년씩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연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방위비 협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투여하는 이제 그 분담금들, 그 방위비 예산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수는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분명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부분 이게 또 우리가 미국 편에서 해야 되나 중국 편에서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약간 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언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놓고 이렇게 싸운 적이 있었는가? 언제 선진국들이 한국을 놓고 한국이 내 편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싸운 적이 있었던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전략적 지위가 완전히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게 워낙 뭐 규모 면에서 어쨌든 좀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제 개도국이나 중견국 마인드를 좀 벗어나서 전략적인 인식을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회의 참가하면 이게 사실상 뭐 이제 비용토적인 아시아판 나토 확장되는 것이 일본도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아시아판 나토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럼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럼 영내 평화의 수호자나 균형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걸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응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좀 전략 전술적인 이제 외교의 패러다임들을 이제 지금부터 좀 바꿔 나가는 것도 우리 한국 외교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제 한미일 뭐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는데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고, 한일은 좀 힘들까요? 조금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힘들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외교도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제 현장 가보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2019년 11월 달에도 아마 그게 계획이 좀 됐긴 했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사이의 풀 어사이드 회담, 그냥 이게 끌어당겨서 소파에 같이 앉아서 11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뭐 11분까지 아니더라도 뭐 한 5, 6분이라도 얘기하면 그 서로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서로 알고 있잖아요. 뭐 처음 만나서 내가 누구다 얘기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상들의 대담이라고 하는 건 5분, 10분을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오갈 수 있죠. 그래서 뭐 회의 현장에서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혹시 이렇게 좀 섞이면서 그런 풀 어사이드 회담이 예견이 됐을 수도 있지만 마치 예견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펼쳐진다면 의외의 장면들은 늘 펼쳐질 수 있는 게 또 외교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사이에 우리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의 좀 외교적 자세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그 국내 여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외교관들이나 그 다른 선진국들 외교관 우리 예를 들 때 맨날 이제 협상할 때 그 선진국의 외교관들 오면은 뭐 의회 얘기하고 여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외교관들도 뭐 의회 얘기, 여론 얘기를 이제 더 좀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지금은 이게 반중 여론이 지금 좀 많은 국면이잖아요. 그 최근 또 뭐 코로나 2, 3년 동안 더 심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복합되면서 뭐 한미 정상회담을 그런 코로나 와중에도 지금 한 2번 열리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5년간 중국 정상이 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돼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할 말은 좀 하고 그리고 또 미국도 이 여론이 언제나 항시적으로 이게 미국의 친미 여론이라고 하는 것 그런 여론이 언제나 항상 가는 건 아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어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전략 전술적으로 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